안녕하세요. 이렇다 239회입니다. 저는 이렇다의 홍반장 타디입니다. 타디. 네. 그리고 네. 이렇다의 감초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난번 이렇다 237회에서는 알파조님이 나오셔서 도시개발에서 민관 공동 비즈니스의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도 그때 못다한 내용으로 2탄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237회를 못 들었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찬희쌤이 간략하게 지난 방송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네. 이제 배경 정도의 네. 내용을 우리가 237회에서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2000년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제정된 도시개발법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라는 1인 소유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제도적 정책적 배경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요. 네. 두 번째 얘기는 이번 대장동 사태가 보여준 도시개발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민관 공동개발 사업.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다시 말해서 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게 이제 민관 공동개발 사업인데 네. 이러한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은 공공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민간 개발에 공공이 올라타는 그런 형태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고요. 네네. 이러한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서는 도시개발의 공익적 성격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도시개발법에 아까 2000년에 생겼다고 그랬죠. 네네. 재정 목적 자체가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 담보가 애초부터 취약하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개발법 덕분에 민간업자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이 실패해도 공공부문의 위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민관 공동개발이 민간주도 도시개발의 일반적 모델로 자리 잡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237회 완전히 파헤쳤다. 와, 완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1분 되겠습니다. 간단 네. 정리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도시개발법과 민관 공동개발이 대장동 사태의 제도적, 정책적 배경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으로 합작을 했다 그러면 이게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제3의 길. 제3의 길인데 사실은 법적으로 민간 개발이다. 그래서 민간 개발을 공공이 숟가락을 얹는 형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2008년도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도시개발법은 200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또 한번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독자적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LH공사 같은 중앙 국가기구의 그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지자체 기초지자체사 즉 성남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아무런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된 시점 그게 2008년도입니다. 중요한 시기네요. 이제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고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이재명 표의 그 도시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돼서 기초지자체들이 재정이 되게 열악한 데가 되게 많아요.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그 1차로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자체가 사실 부도났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되게 열악한데 그것 갖고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들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이 왜냐하면 이게 다 민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개발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2008년도부터 그 부작용이 뭐냐? 전국적으로 투기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토건 비리가 사실 기초 지자체 차원으로 확산되는 이런 결과를 사실상 낳았어요. 이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기초지자체는 도시개발 경험이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중앙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LH공사, 그렇죠. 주택공사. 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저희가 과천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따로 네, 있었잖아요. 따로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옛날 목동 개발하고 이랬을 때 80년대에 목동에 다 아파트 있잖아요. 대부분은 맞습니다. 그 저기 뭐 주공이 지었어요. 과천도 아파트 다 주공 아파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민간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고 처음부터 공공이 시행까지 다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도시개발법이 되면서 민자로 이제 도시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초지자체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사실 기초지자체들 중에 도시개발 경험 갖고 있거나 전문성 당연히 없죠. 네네네. 그리고 재정적인 예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부분이 독자적으로 즉 성남시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사실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서울, 부산 정도의 광역시들 있잖아요. 네네. 광역지자체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없이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네요. 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런 현실적 여건에서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개발 권한 행사는 사실 도시개발 사업의 토건 비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지자체 단위로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바로 이 대장동 사태도 그 토건 비리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부동산 개발업자와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토건 비리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마다 뭐 어김없이 계속 등장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237회에서 민간개발, 공공개발 그리고 민관 공동개발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 유형과 상관없이 그 토건 비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마다 이제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 같은데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네네. 그 개발 사업은 전적으로 공적인 사업 영역입니다. 민간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개발 사업의 지정권자는 공공기관밖에 못해요. 그렇죠. 네. 지자체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 공공 부분이 틀어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걸 받아야 돼. 이게 필수예요. 아. 민간이 개발하든 공공이 개발하든 어쨌든 간에 인허가가 필수적이고 그로 인해서 인허가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잖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네네. 뭐 그린벨트가 있거나 녹지가 있을 네. 때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주택용지로 전환이 될까 안 될까. 뭐 온갖 가지 이런 그 인허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높아요. 원체.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인허가가 여기서도 무너지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인허가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뇌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인허가 문제를 뇌물로 해결하는 관행이 고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인허가에서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경우에 뇌물로 손쉽게 해결하는 이런 관행이 토건 비리를 낳고 있고 그 정치권이 연루된 토건 비리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네네. 근데 그렇게 사업이 성공하면 좋은데 그게 항상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게 또 들통이 나요. 중간에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토건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면 그것 엎어지죠. 때문에 또 사업이 중단되는 네.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중간에 민간 개발이나 이 엎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토건 비리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업은 성공은 했어.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 요즘에도 맞아요. 논란되고 있잖아요. LCT처럼 사업은 종료가 됐어 어쨌든. 그래서 뭐 떼돈 벌 사람들도 생겼어. 그런데 토건 비리가 그 파장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허가 관련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법 해법, 불법 로비하고 뇌물 이런 게 횡행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사업 실패의 정치적 리스크를 높이는 역설적인 이런 현상이 지금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장동 사태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장동 토건 비리 의혹 이거 진짜 사실 맞나요? 지금 사실 현재까지 드러난 걸 보면 네. 이게 전형적인 아까 정치권하고 진짜 사업 수행자가 야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갖다 밀어붙였는데 여기 이제 불법 로비와 그다음에 뇌물이 있었다. 이제 이게 토건 비리라고 전형적인 토건 비리라면 이 부분은 사실 그 사실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사업권 획득해서 즉 화천대유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1인 기업이 이 어마무시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획득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사업 구조를 짜고 수익 배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이 화천대유가 가져갈 수 있도록 특혜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관련자들을 이제 구속 기소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발 사업을 공고하기 전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 경찰과 검찰이 이제 따로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개발 사업을 공고하기도 전에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라는 1인 소유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와 화촌동인 투자자 남욱 일당들이죠. 일명 다 모의해서 공동으로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다. 이게 이제 드러났고 사전 모의를 한 거죠. 이렇게 네네. 서로 공모하기 전에 사전 모의 과정에서 성남동해공이 챙겨갈 목도 남욱 일당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유동규한테 뇌물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유동규가 배임죄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도시개발법이 원래 민간업자에게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수혜와는 전혀 다른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명확한 범법 행위죠. 일단 그렇죠. 그다음 김만배 즉 화천대유 1인 회사의 소유주인 김만배와 남욱 구속영장에서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민가가대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면은 김만배와 남욱 일당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유동규에게 전달을 했고 네. 유동규가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이 남욱 일당 민간 사업 김만배 남욱 일당들이 다 만들어주고 유동규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유동규한테 전달하니까 유동규는 그대로 실행을 했다 이건 거죠. 그래서 검찰은 화천대유가 사업권을 가져가면서 성남 도계공의 토지 수용권을 활용을 하면 이 사업이 일사천리로 잘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성남 도계공이 필요했으니까 너희도 올라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미니 관을 끌어들인 게 대장동 사업의 본질이다. 이렇게 검찰이 공소장에 쓴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스토리 구조가 그렇게 되네요. 네네. 우리가 이렇다 237회에서도 잘 살펴봤듯이 이제 민간업자가 도시 개발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관 공동개발을 딱 하면 공공부문이 50% 이상 지분 투자만 하면 민관 공동개발이 되고 그렇다면 토지 강제 수용이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딱 남욱 일당과 김만배가 딱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산희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법 민간사업자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토지 수용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아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제 공동 합작 투자 법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50% 이상 지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가 토지 수용권을 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래서 서둘러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합작 투자 공동 출자법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설립해가지고 김만배와 남욱 일당이 직접 작성한 사업 계획과 사업 구제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까지 있을까요? 검찰 수사가 사실은 아주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마지못해 하는 수사같이 좀 미진미진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성남도계공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에 이어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그다음에 천화동인 투자자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아까 말씀드린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1차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그 사전에 공모 모의했고 특정인들에게 개발 수익을 몰아주도록 이미 사전에 모의해서 이렇게 불법 로비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일단 이 토건 비리 내용은 현재 확인이 된 거고 1차 수사는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배임으로 기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인허가 관련 뇌물 수사가 남아 있죠. 오늘도 보니까는 곽상도인가? 곽상도. 그러니까 이제 50억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돈의 흐름들을 추적을 해서 이 뇌물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한 이제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통해서 뇌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는 수사가 이제 그 다음 2차 수사가 될 테고 윗선 수사. 그럼 뇌물이 과연 이재명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까지 갔느냐, 정진상까지 갔느냐, 윗선까지 갔느냐. 그 다음에 혹은 윗선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이 당시 시장이 알고서도 묵인 방조했는가 이래도 배임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뇌물 관련 비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직 뇌물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윗선 수사는 조금 아직은 오리무중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뭐 유력한 여당의 대선 후보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이 뇌물의 그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 보니까 곽산도한테도 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쌍방울한테 흘러가서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돈이 흘러갔다라는 정황도 이미 확인이 됐고 그 쌍방울하고 관련자들이 이재명 캠프의 주요 인사들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 이것도 지금 언론 조사를 통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최고 어디까지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핵심 수사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윗선 수사가 그래서 과연 이재명 지금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수사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고요. 최종 결재권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자신의 선거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을 활용한 것이었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우리 모릅니다.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게 본인이 지정권자였고 최종 결재권자였고 세부 내용을 지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자기가 발을 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 지금 뭐 타리님이 검찰 조사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검찰 조사가 하긴 하고 있는데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뭐 신문 보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LH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기소되었던 LH 직원과 그 지인 등 3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맞아요. 업무상 황당무계하죠. 네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땅 25억 원어치를 미리 사들여 77억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인데요. 근데 왜 이게 무죄가 됐나 하면 법원이 무슨 뭐 비리가 있거나 법원이 개혁돼야 돼서 법원이 문제가 있어 무죄 선고한 게 아니고 무죄 선고 이유가 뭔가 하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사 잘못했다는 거죠. 증거자료 제대로 충분히 안 만들어냈다는 범죄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엉터리 수사가 되어서 범죄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가 피고인이 자백을 했어요. 근데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어. 아이고. 그리고 자백을 하는 걸 영상 녹화도 안 했어. 뭐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증거 채택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무능인가 고의인가? 그래서 LH 관련으로 지금 여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한 명의 고위공직자도 처벌받은 바가 없고 무죄와 무혐의가 자꾸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좀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선거만 좀 넘기자 이런 마음인지 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알파조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반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원래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힘이 막아서 못했고 오히려 악마의 무리들이 원하는 민간개발을 막아서 나는 공익을 지켰어. 이런 주장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볼까요? 주장을 이재명 측에서 하고 있었죠. 원래는 공공개발 하려고 했었다. 근데 악마의 무리라는 건 민간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얘기할 때 원래 민간 개발자들이 즉 김만배와 남욱일당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유동규가 다 맞춰준 거잖아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주장 사실관계는 맞지 않습니다. 따져 보면 2004년도에 그 대장동 이제 개발 사업이 애초 시작된 건 2004년도 한나라당 시절에 이대엽 성남시장이 LH 중앙에 이제 국가 공기업하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이제 2008년도에나 성남도 경우에 없었으니까. 되어서야 성남시장 차원에서 이게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성남시장이 개발하고 싶은데 지자체장은 그때 개발 권한은 없었고 없으니까. 개발 제한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국가 차원에서 LH 공사나 국토부에다가 이걸 우리 개발합시다라는 개발 제한권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부산이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삽도 못 보고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지자체는 도시개발 사업을 제한을 할 수 있었지만 아직 시행 자격은 없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민간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성남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러니까 1차 사업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2009년도 초에 성남시가 아닌 LH가
공공 개발을 제한을 합니다. 이 이번에는. 제한은요, 지자체도 할 수 있고 중앙 공기업이죠. LH도 할 수 있고 국토부도 장관도 할 수 있어요. 공공 부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제한을 LH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다시 시작하자. LH가 개발을 제한했다라고 하면 공공 개발하겠다는 뜻인 거죠. 근데 민간 개발을 원하는 지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정치권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2010년 6월에 결국 LH가 공공개발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개발 계획을 포기를 하고 이제 철회를 하게 됐죠. 그때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와 합세해서 LH 공공개발 저지 작업을 이끌었던 그래서 정치권 로비를 벌인 사람들이 바로 남욱일당들이에요. 대단하네. 이 당시에부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작업을 지금까지 그 토지 원소유주들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공공개발 저지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악마의 무리는 많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기회가 기회가 없어지니까 없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을 저지를 한 거죠. 자기 이익에 충실한 악마의 무리. 네네.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 이익에 충실해서 그렇죠. 공공개발을 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LH 개발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불법 로비 협의로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맞습니다. 사실 네.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 화천대유랑 같이 손잡고 들어가서 사업을 벌이던 와중에 재판에 넘겨져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죠. 아이고, 이전에 그 민간 개발을 기획했던 일당이 바로 나중에 이렇게 민관 공동 개발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남욱 일당 이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 김만배라는 사람이 하나 네네. 추가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장동은 민간 개발 시도를 막아서 공영성을 지킨 사례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민간 개발을 오랫동안 원했던 세력이 그렇죠. 쭉 일관되게 막 계속 시도를 해서 비로소야 이제 결실을 맺은 그렇죠. 그런 사례라고 맞습니다. 봐야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명쾌한 오 마이 갓입니다. 명쾌한 정리입니다. 결실. 일관된 시도.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공공 개발하는 것 저지는 저지. 했는데 감옥에 민간 갔어. 개발을 이제 감옥 가. 근데 어쨌든 이재명 시장 들어와가지고 성남 도계공이 들어와가지고 민간 개발 사실은 성공을 시킨 결실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명심할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LH가 주도한 대장동 공공개발 계획이 무산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과연 단지 토지주 당시에 남욱 일당인 손잡았죠. 반대와 로비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요. 2010년은 2008년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전 세계를 맞아요. 이제 강타했을 때 그러네.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이 딱 2010년도가 그래요. 그렇죠. 건설사마저도 신규 주택 건설을 포기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불황기로 한참 빠져들고 있었던 딱 이 시점입니다. 이런 부동산 불황기에 공공 부분이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전국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맞아요. 수도권에서도 공공 부분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게다가 부동산 시장 불황 여파로 2011년도, 12년도에 정말 어마무시한 저축은행 사태가 연쇄부도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 이때 기억 생생하고 지금 이쪽 이재명 측에서는 부산 저축은행이 이 남욱 일당들한테 이제 돈을 토지 소유, 그러니까 토지 이제 매입 자금을 대줬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이 이 대장동 사태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2011년, 12년도에 저축은행의 연쇄부도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저축은행 연쇄부도 사태가 부동산 개발 돈 대준 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요. 그죠. PF, 소위 말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도 사태 때문에 이 저축은행들이 다 둘파산하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는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자금 조달이 안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시점에. 그래서 민간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군 일의 최대 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불렸던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코레일이 국유지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대장동과 같은 민간 공동개발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개발 지역 용산
국제 그 업무지구 토지는 다 코레일이 그 소유하고 있었던 국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개발, 그러니까 민간 소유주가 없었거든요. 이때도 민간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방식을. 2013년도 3월에 결국에는 코레일하고 민간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 민간 사업 시행자의 최종 부도가 났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업이 무산됐었거든요. 도심 한복판 개발 사업도 그것도 서울에. 완전히 급사라기 땅이잖아요. 그쪽이. 부도가 나서 무너지는 판국에 국힘이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했다라는 반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설득력은 없다. 그리고 2012년 6월 이재명 시장 재선 직후에 대장동 개발과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 개발한다는 계획을 이미 이때 이제 공식화했어요. 2012년도에 재선 선거 공약이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2012년 6월에 계획은 발표를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는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2014년도 말 2015년도로 오면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끝났고요. 회복기에 돌입한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건 민간 개발을 하든 공공 개발을 하든 이게 부동산 그 시장의 그 호황이냐 불황이냐 뭐 이거에 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가 바로 이제 2014년도, 15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개발을 하면 돈이 남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이제 명확하게 보이던 시점 이때죠. 그래서 국힘과 민간 개발업자가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공공개발이건 뭐건 간에 도시개발 그 시점은, 네.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던 시절을 만난 것 같았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는데 아까 이제 알파주님이 자꾸 말씀하셨지만 성남시 차원에서 독자적 개발 사업을 하려면 LH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2010년, 11년, 12년 이때는 성남 도계공이 없어요. 없지. 왜 없었나 하면 성남 도계공을 설립하고 싶었는데 당시 시의회의 다수당인 그 당시 이름은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난항을 겪게 되자 남욱 일당이 막 로비도 하고 막 그랬겠죠. 네. 그래갖고 겨우 2013년 2월에 가까스로 성남 도계공 조례가 통과가 되거든요. 그게 최근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그래서 통과된 이후 7개월 뒤인 2013년 9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성남 도계공을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이건 민간 공동개발이건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 이전에는 성남시가 LH 없이는 독자적으로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꼭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기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었다. 맞아.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한테 당시에 불법 로비했다는 게 이번에 수사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로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그 최윤길인가 당시에 시의회 의장이 새누리당이었는데 민주당으로 당적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을 벌였고 어젠가 아마 이 최윤길 그다음에 여기 화천대유에서 근무도 뭐 상임 뭔가로 해가지고 또 취직해서 또 돈도 벌고 이제 이러던 사람이어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불법 로비한 건 이제 사실로 드러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남 도계공을 어렵사리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토지 이제 택지 조성 사업에만 1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됐던 사업인데 이 대규모 엄청난 거거든요. 이 그렇죠. 성남 지자체 차원에서 이게 과연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이 가능할까? 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성남시와 지금 막 설립한 도계공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지방 공기업이 이게 50억짜리인데 지방 공기업이 부채나 아니면 지방 지자체가 부채에 다 한도가 있거든요. 자기 자산 규모, 자본 규모에. 그러니까 이 1조 5천억 돈 조달하는 것 자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맞네요. 예산적 제약도 있고 법적 제약도 있고 그렇죠.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던 처지 네. 그 교계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아무리 자기가 공공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의 선거 공약이 이제 성남 도심에 있는 신흥동의 제1공단이 이제 폐허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이걸 공원화 하자는 거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원래 민간 사업자들한테 맡겨서 주택 단지 조성을 하려던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중단시키죠. 철회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공원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원을 만들면 개발 이익이 돈이 안 생기죠. 예. 너무 비싸. 예. 공원을 만들어 공원을 이용하는데 뭐 우리가 그 이용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뭐 입장료를 받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말은 개발 이익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개발 이익이 안 나오면요 민간 개발은 사실상 민간은 불가능합니다. 안 붙죠. 당연히 아니 돈이 안 나오는데 민간 개발 왜 합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남시가 공원 조성비를 조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2,800억 정도 드는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할 때 공원 조성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한 2,800억 정도였습니다. 이걸 자체 조달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화 사업은 개발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공공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돈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2,800억을. 이게 성남시가 못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선거 공약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묘안이 바로 결합 개발이었던 거예요. 결합 개발. 그래서 대장동 개발이 하고 이거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도 그렇고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모두 공공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의 선택지는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비롯한 주요 정책 사업이 있었어요. 이 정책 공약 사업들이죠. 이 공약 사업 이행을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권 획득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서 민간 공동 출자 법인에 의한 민간 개발을 하자. 이게 이제 묘책인데 이 안을 만들어준 게 정영학 회계사인 거예요. 이제 본인이 머리를 써서 개발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정영학 회계사가 도시개발법에 워낙 정통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렇게 하자라고 만들어주니까 유동규가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거공약 달성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아예 불가능했던 이 선거공약 달성을 위해서 공동투자 방식의 대장동 민가개발을 추진했고 이게 바로 정영학 회계사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남시와 도계공이 그대로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 LH가 공공개발 시행을 맡았다면 아마도 선거공약 이행 조건부 개발 불가능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LH가 이걸 받아줬겠습니까? 저는 안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기부 체납 조건으로 해서 민간 업자들한테 이제 이익을 대장동에서 이제 보장해준 그렇죠. 이런 사례 그렇게 같은데 봐야죠. 선거 공약 이제 이행을 위해서 손을 맞잡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그나저나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인데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아이고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곤혹감이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날에 있었던 서울시 경선에까지 이재명 후보가 크게 패배한 요인으로 어떻게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가까스로 있죠. 네, 맞아요. 가까스로 총투표 수의 과반을 넘기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당사자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제 궁색한 반론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반론을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대장동 사업은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한번 그 반론을 한번 어떻게 봐야 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환수한 5,503억 원. 5,503. 이게 공익 환수다. 그러면 이 세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사람을 잘못 쓴 죄는 있어도 그 단군 일의 최대 공익 사업이라는 치적 사업이라는 부분 주장은 여전히 계속 강조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못한 하나도 없다. 이제 사업 자체는 잘못된 게 없다. 사람을 잘못 썼을 뿐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503억 원 공익의 세부 내용 한번 들여다볼 때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동 제1공단 사업비입니다. 공원조성 사업비예요. 공원조성비가 2,561억 원입니다. 이거 성남시하고 도계공 자체 조달 불가능합니다. 공공개발 불가능한 거죠. 거기에 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비가 200억 원입니다. 합해서 총 2,761억 원이에요. 공익환수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죠.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나머지는 남욱 일당이 사업계획서에서 추정한 택지개발 예상이익이 3,600억 원이었는데 성남 도계공이 출자한 50% 지분에 대한 1,882억 원 배당이 있고 그다음에 북측 터널 대장 IC 확장 배수지 건설 비용 920억 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전체 5,503억 원 중에서 음. 절반은 공원화 사업 조성비, 거기 이제 지하주차장 건립비까지 포함한 게 절반 정도고 나머지 중에 1,882억이 배당 이익. 그다음에 나머지 920억 원이 남는데 이게 대장동 외곽에 있는 바깥에 있는 북측 터널하고 대장 IC 확장 뭐 기타 등등의 건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882억 원 배당 이익을 한번 보죠. 네. 성남 도계공이 50%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예요. 이건 3,600억 원이 택지 조성에 토지를 싸게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평당 200만 원 주고 했다는데 토지를 이제 주택 분양하는 사업자한테 맡길 때 1,500만 원의 평당 바꿨잖아요. 매각했잖아요. 떼돈 번 거 아니에요. 그 개발 이익이 이 3,600억 원 택지 조성에서 이제 주택 분양하는 애들한테 토지 매각 이익이 3,600억 원이었는데 그러면은 성남 도계공이 이 성남 애들이 50% 출자 지분했으니까 절반 떼줘. 그게 1,882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922원은 개발 구역 외부에 있는 교통 기반 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지난 1호타 237회에서 나왔던 기부 체납은 이게 분명히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공원이나 학교 뭐 이런 그렇죠. 것을 이제 민간업자가 지어서 기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장동이 아닌 다른 곳을 기부 체납한 걸로 보이는데요. 대장동 사업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 볼 수 없는 결합개발도 그러니까는 행정구역이 여러 행정구역이 같이 겹쳐져 있을 때 그 전체를 결합개발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개발 이익이 전혀 안 나오는 공원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개발 대상 지역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기관시설 건설까지도 기부 체납을 받은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통상적인 기부 체납 범위를 넘어서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이점이에요. 개발 구역 외부에 있는 제1공단 사업비하고 그 외곽 지역에 있는 교통 인프라 건설 비용을 민간 사업자한테 부담하도록 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알파조님이 말씀하신 이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이제 결합 개발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결합개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 깊이 이제 파고들기 전에 지난번에 다뤘던 기부 체납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들어갔으면 싶은데요. 네네. 찬희 쌤, 도시개발 사업의 기부 체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시개발 사업에서 기부 체납은 네.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사업의 인허가,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 또는 토지 형질 변경 다 민간 사업자에게 뭐가 좋은 걸 주는 거죠. 네.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가성 증여로 이해됩니다. 네네. 그래서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각종 기반시설 공급은 공공의 책임 영역인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걸 얻기 위해서 기부 체납 제도가 지금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은 간단히 말해서 개발 사업권이나 기타 경제적 인센티브를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가 공공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지어서 무상으로 지자체에게 현물 증여를 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거를 기부 체납이라고 한다. 오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민간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그렇게 해서 챙기는 대가성 기부 체납 제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 보면 공공이 말이야 민간업자 돈을 써갖고 뭐 공공 공원도 짓고 뭐 좋네. 이게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기부 체납된 것이 현물이든 현금이든 민간 사업자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증여받아 공공부문에 귀속된 자금으로 공익 환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 공공성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지자 측이 지금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바죠.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갔더니 울산 그 공원이 있어요. 시민공원. 그 SK가 지어줬대요. 그게 기부 체납이거든요. 이거 고마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공익 환수가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과 수익권을 제공한 대가라고 할 때는 이게 민간 사업자와 공공부문이 야합하거나 이권이 갈등이 생기는 이 위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하면 기부 체납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법률적 정의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관련된 법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국유재산법에도 있고 네. 지방재정법, 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이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등에 막 기부 체납에 대한 규정이 막 흩어져 있는데 맞네요. 제대로 된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개별 법별로 이 대상 사업과 운영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요. 다 달라. 그래서 기부 체납 인센티브를 얼만큼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거예요. 그럼 자의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멋대로. 지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발 사업 인허가 조건 기부 체납의 경우 기부 체납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대상 사업과 적용 수준은 지자체장의 재량적 결정. 자의적. 쉽게 지멋대로. 말하면 지멋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치. 이게 이제 문제예요. 법률적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부 체납의 법률적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재량권자가 이 자의적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볼수 이게 있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이 너무나 뒤에 숨어 있는 음. 이 맹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한편에서는 음. 공공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무리한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됩니다. 어허. 서로한테 다 원하지 않는 게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게 그 이권 갈등,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굉장히 무리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하고 이권 갈등이 벌어져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고 무산되는,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위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냥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자들이 그냥 받았어. 어쩔 수 없구나.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받자. 어. 꿀꺽 삼켰어. 근데 그럼 걔네들 그럼 자기네들 손해 보겠냐? 그게 아닌 보죠, 거죠. 안 보죠. 그럼 민간 사업자가 기부 체납으로 과도한 기부 체납 요구해서 그걸 다 갖다 바쳤어. 그 비용을 전액 전부 다 분양 원가에 반영합니다. 아하. 그렇게 돼서 분양 원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가하는군요. 네. 그리고 기부 체납을 많이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수익을 갖다가 올리려고 하겠어요? 그 분양 그러니까. 원가에다 반영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바친 돈들 다 회수해 가야 돼 하려고 하지 않겠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게 분양 원가 상승의 원인,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부 체납 인센티브에 관해서 민간 사업자는 특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치적 야합 이제 이런 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마다 이 기부 체납을 둘러싸가지고 이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야합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지멋대로 권한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이 우리나라의 기부 체납 제도가. 그래서 민간 이권 갈등, 법적 분쟁, 민간 야부한 토건 비리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정치권이 다 무슨 뭐하러 이 국회를 만들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이 법을 고쳐가지고 뭔가 기준을 만들고 이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방치해요. 그래서 사실 도시개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자체장의 이 권한 남용 이 문제 심각하다. 이거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편익보다. 그 부작용이 더 커요. 분양 가격 상승해서 전국적으로 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온갖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회적 비용, 기회비용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기부 체납의 예측 가능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런 제도 정비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데 정치권 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고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은데 이렇게 공익성 환수 뭐 이런 미명하에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게 이제 현재의 기부 체납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대장동만의 기부 체납의 어떤 특이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공익 환수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882억 원 확정 배당 이익입니다. 이거는 택지 조성의 수익의 절반. 이게 성남 도계공의 50%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 출자 지분에 비례해서 성남 도계공에 기속되는 택지 개발 이익이죠. 이거는 대가성 증여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투자 수익을 정당에 가져가는 투자 수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요거를 뭐 공익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민간 공동 개발에 민간 공용 개발에서 네. 이제 그 공공 부분이 1,882억의 배당 확정 수익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장동 공익 환수의 특이점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의 통상적인 기부채납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넘어섰다. 개발구역 외부에 있는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교통 인프라 건설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과도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은 기부채납 그 민간 사업
사업자의 사업권의 대가로 성남시가 요구한 이 재량적 기부 체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성남시가 요구한 거잖아요. 조건부로 이거 해주면 너희한테 사업권 줄게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대가성이 증여였었잖아요. 그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 부담은 민간 사업자의 공모에 이미 공모 지침서에 다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사업권 획득하려면 이거 해야 돼. 이 조건이었었어요.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원화 사업의 예상 비용이 2,761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대장동 분양주택단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애초부터 이제 그렇게 구상을 한 것이고 이게 앞서서 그 이재명 시장이 공공개발하고 싶었다 얘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이 민간 개발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간 개발을 해서 수익을 가급적 많이 남겨야 이 공원화 사업의 그 기부 체납 있잖아요.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사업비를 다 빼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개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통상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하지 않는 이 기부 체납을 받아낸 게 이재명 시장의 이렇게 공적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카드 뉴스도 막 이제 SNS에서 막 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많이 뽑아냈으니까 우리가 공익을 더 많이 챙긴 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기부 체납이 발생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익 환수가 보통 기부 체납은 협상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겠죠. 협상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하고 이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공공 부분이 합의를 전제로 해요. 근데 이거 합의한 거 아니잖아. 이미 애초부터 조건부로 달아버렸잖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차이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발 사업을 결합했다는 점이에요. 하나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있고 내용적으로 이것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개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시설 건설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 사업권 획득의 조건으로 사업 공모 지침서에 명문화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네. 서로 연관이 있는 그 개발 사업들을 결합 개발을 하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아예 공모 지침에 못 받고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합의 불가능한 거죠. 또 다른 차이점 특이점은 뭐냐면은 도시 사업에서 볼 수 없는 특정 선거 공약 실행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했다는 점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이 이런 굉장히 독특한 공익 환수 방식이 바로 이제 이 최근에 대장동 각종 특혜 의혹 논란의 불씨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자기 멋대로 재량으로 특정한 공약 사업을 실현을 위해서 인허가 조건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부 체납 대상 사업의 적절성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비 포함한 공익 환수 금액이 전체 사업비 1조 5천억의 3분의 1에 육박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기부 체납 규모의 적정성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 대상 사업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 규모가 적절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기부 체납이 우리나라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대상 사업이 적절했느냐 규모가 적절했느냐에서 다 문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 체납을 요구한 거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는 거는 역대 최대 기부 체납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그 요구하는 대신에 초과 이익 환수를 포기했잖아요. 확정 이익만. 확정 이익만 딱 줘. 니네들 나머지 니네들 알아서 해. 우리 관심 없어. 니네들 얼마를 벌든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 이익 환수를 포기를 했죠. 그래서 사업 계획을 수시로 변경을 하면서 그거 초과 이익만 포기한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화천대유 택지 분양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끊임없이 상향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등등의 각종 혜택을 끊임없이 수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즉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서 이 공공 부분이 물심양면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김만배와 남욱 일당에게 과다한 특혜 몰아주기를 했다. 이거는 이미 이제 검찰의 이제 공소장에서 다 나온 얘기고 그래서 통상적인 기부 체납 부담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무상 증여 의무를 부과를 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큰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이런 이권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서 보면 왜 성남시와 도계공은 왜 저런 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사실은 자기 공약 사업 챙기는 거에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얘들 다 알아서 챙겨가 이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이지 않은 기부 체납은 결국 통상적이지 않은 이게 이 민간업자의 특혜 그렇죠. 제공, 맞아요. 뭐 이런 네. 거의 교환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때 뭐 성남시는 이 과정에서 공약인 사업을 챙기는 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아유, 오늘 방송도 이제 또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과연 해법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민이랑 관이 합작해서 싸게 토지를 수용해서 이제 비싸게 민간 분양을 해서 이제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건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될지 참 제가 어렵네요. 봤을 때는 이 네. 민간 공동 출자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 부분하고 민간 사업자가 상호 이렇게 서로 이권 거래를 주고받는 거래 네네네. 관계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지 않습니까? 요새 용어로 깐부라고 하죠. 깐부. 네, 깐부. 네. 돈을 놓은 깐부. 깐부. 우리 깐부야. 그래서 이 이권 서로 이권 거래하는 거래 관계를 맺고 이 개발 이익 극대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더 많아지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공공 부분이 얻어낼 수 있는 목도 커지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공동 출자 법인에 참여하는 공공 부분 여기선 성남 도계공과 성남시죠.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민간 사업자를 통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민간 개발 사업자가 수익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조건부로 대가성 증여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공익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은 너 개발 이익 더 얻어내, 더 키워. 그럼 내 목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공 부분으로 기속되는 배당 이익이나 무상 증여, 기부 체납 규모도 같이 민간 개발자들의 개발 이익과 정비례하면서 늘어날 거 아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공 부분의 목도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여러 가지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제한하자, 공익 환수율을 높이자라는 입법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개발 이익을 키워서 나눠 먹는 이익 공동체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이익 배분만 조정을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까 조금 덜 먹어라. 너희 좀 덜 먹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제 이 발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뭐 그 공익 환수율을 높이자. 민간 개발 이익을 똑같은 말이거든요. 민간 이익을 제한을 해야 공익 환수율을 높이는데 이익 배분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지. 이 이권 거래 구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이익을 높이면 높일수록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이권 거래 이 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익 배분만 좀 조정하자.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느냐. 즉 개발 이익 중에서 공공이 챙겨가는 대가성 증여분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익 배분 조정만 해법으로 내놨다는 거는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준 탓에 공익 환수 규모가 적었다는 것을 대장동 사태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건. 아이고.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5천억이 뭐야? 1조로 환수했어야지. 뭐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를 지금 아직 최종 이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분양 수익이 아직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민간 애들이 만약에 뭐 몇 조를 이익을 2조를 넘게 받아갔어. 그러면 너가 지금 5천억만 찾아온 게 제대로 찾아온 거야. 1조를 찾아왔어야지.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갑자기 그러니까 과도하다. 그 이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즉 개발 이익이 높다. 이 말은 높은 분양 가격을 통해서만 높은 개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보면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는 안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은 개발 대상 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 공동개발 들어오면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니까 싸게 토지를 갖다가 억지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원소유자들이 가져가는 개발 이익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신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급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지역에서 원소유자들은 토지 강제 수용 때문에
이득을 못 보고 네. 최종적으로 높은 분양가 수익 있잖아요. 그쪽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그 비싸게 아파트 지어서 다시 재마각해서 뭐 개발 이익 그 자기네들 부동산 투기해서 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 그 LH 직원들이 다 어디다 투자했어요. 다 그 개발 네. 대상 지역에 투자한 게 아니라 다 외부 지역에다가 투자. 거긴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게 그 필연적 산물이에요. 그래서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개발 이익 자체를 통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치권의 해법. 이거는 저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이익 개발할 때마다 대상 지역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계속 청정부지를 올려라. 그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영원히 지속하자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불로소득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자산 양극화는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게다가 법적으로 민간 개발에 해당하는 현재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는 사실 개발 이익 통제 못 하잖아요. 네. 우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더 키워서 더 같이 더 크게 나눠 먹자. 이거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민간 개발을 하면 비싸게 땅을 팔 수 있는 원주민이 큰 이익을 얻고 공공 개발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그렇죠. 로또 대박을 얻고 네. 다들 달려들고 있어요. 민간 공동 개발하면 땅을 싸게 사서 아파트는 또 비싸게 분양하니까 민간 업체가 배를 불려주고 관이 올라타서 같이 해먹는다. 이런 세 가지가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민간 개발하면 사적 이익이 생기고 공공하면 공적 복리가 증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영어로 생각하면 퍼블릭이 한다고 커먼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퍼블릭은 사적 사업자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과 깐부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 사태를 보면서 누구는 토지 초과 이득세를 또 부활해야 된다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황당하는 게 토지 초과 이득세는 토지 초과 이득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만 많이 걷을 수 있는 토지 초과 이득이 많이 생기면 좋다.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마치 그 탄소 뭡니까 배출 거래제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제도 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토지의 공공성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법적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대장동 사태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제 대권 가도에서 이제 예기치 않았던 이제 복병을 만난 건데요. 아이고,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이 네. 이제 그 1차 수사가 마무리돼서 약간 휴직이 대장동 이슈가 이제 휴직인데 지금 이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이제 2차 수사가 본격화되면 또 다시 대장동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 의혹을 던져버리거나 헤쳐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이런저런 반론을 계속 내놓으면서 옹호를 하고 자신이 잘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에 성남시를 그 대신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책임졌던 게 그 유동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성남 도계공을 앞세워서 사업을 해야 민간 공동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규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는 유동규의 개인 비리다라고 이제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국민들이 좀 안 믿죠.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꼬리 자르기 할 일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그거를 본인이 몰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들도 다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시치미를 떼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꼬리 자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사업 지정에서부터 사업 구조
그다음에 투자자 간 이익 배분, 네. 그다음에 사업 실행 계획 확정을 하고 중도에 아까 계속 변경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용적률도 올려주고 음. 임대 주택을 분양 주택으로 네, 바꾸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사업 계획 변경 이르기까지 이게 김만배하고 남욱 일당에게 특혜 몰아주기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최종 결정권자 누구야? 이거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어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그 대가로 성남시와 도계공이 요구해서 챙긴 기부채나 금액이 당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토건 비리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애초부터 특혜 몰아주기로 사업에 그 공공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특혜 몰아주기를 하고 이건 토건 비리잖아요. 이게 정당화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더더군다나 당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 토건 비리의 대가였잖아요. 그 점에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과 토건 비리가 한 몸이다. 이걸 어떻게 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토건 비리에 대해서 나는 몰랐고 그러면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란 치적만 내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부성설이죠. 이 부분 이런 자기 모순을 어떻게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대장동 도시개발 스캔들이 드러낸 공영개발의 민낯을 우리가 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알파존님과 함께 마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이든 공영개발 방식이든 상호 이권거래 관계를 맺고 개발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의 토건 비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등장하고 투기꾼, 부동산 맞아요. 투기화 또 등장하고 이렇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파트의 놀이터마저도 갈등의 온상이 되어버린 아주 씁쓸한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입니다. 네, 오늘 이렇다 23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